높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다음 달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이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슈퍼선거의 해인 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가까이 다가온 선거 일정으로는 4월에 인도 총선이 있고요. 6월에는 유럽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유럽의회 선거는 국제 정치와 시장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로 진화 중인데요.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정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5년 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중도파와 녹색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그린딜을 적극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유럽연합 내 정치 지형에 우경화 바람이 불고 있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환경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유럽의 선거 역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에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브라질 소식 준비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체감온도 60도가 넘는 폭염에 이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또 댕기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구정은의 수상한 GPS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지역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볼티모어에 위치한 교량이 대형 선박과의 충돌로 무너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전 1시 30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가 대형 선박과 충돌로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이 사고로 8명의 강물에 빠졌는데 2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실종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를 낸 컨테이너선은 싱가포르 선적의 달리오로 26일 오전 1시쯤 볼티모어에서 출항했으며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 스리랑카 콜롬보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 정치권에서 사형제도 부활 주장이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테러 이후에 테러범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위 부의장은 테러범에 대한 사형 집행 가능성을 암시했고 통합 러시아당의 원내대표 역시 테러에 대한 사형 도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형법은 살인, 집단학살 등 5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1996년 유럽협의회에 가입한 이후에 사형 집행이 유예됐고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사실상 러시아는 사형 폐지국에 속합니다. 델타항공이 에어버스 여객기 이륙 중에 엔진 패널 탈락으로 회항했습니다. 미국의 델타 항공사 여객기가 지난 24일 날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륙하던 도중에 2개의 엔진 중 한 곳의 뒤편 패널이 떨어져 나간 것을 알게 되면서 항공편을 취소됐고 비행장으로 되돌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실은 델타 항공사가 26일 문제 항공기의 회항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안전관리 공지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왼쪽 날개 엔진 뒷부분 패널이 이륙 중에 떨어져 나가서 회항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미국의 제트 여객기에서 3개월 안에 최소 3번째로 일어난 기체 패널 탈락 사고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용병단체 바그너 그룹에 로켓과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 그룹이 시리아 주재 북한 당국자들과 공모해서 무기를 거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대북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바그너 용병그룹 소속인 파벨 쉐벨린, 말레 체칼로프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북한 당국자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 무기를 러시아로 밀수했습니다. 보고서에 거론된 2명의 러시아인 가운데 체칼로프는 지난해 비행기 폭발 사고로 사망한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대표의 측근이었는데요. 그는 바그너 그룹 관련 여러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프리고진과 함께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숨졌습니다. 일본의 차기 전투기 제3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니혼게자신문은 일본 정부가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은 국제 공동개발 방위장비 완제품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현재 공동개발 중인 차기 전투기 개발국 외에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는 수출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국제사회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아마 아까도 그 헤드라인 네. 뉴스에 첫 번째로 전해주셨던 볼티모어 교량 선박 충돌 이 사고인데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네, 저는 약간 영화 스파이더맨 보는 네. 약간 배경이 어두운데 갑자기 다리가 푹 쓰러져 내리니까 그러게요. 저게 CG인가? 저는 네, 믿을 수가 없죠. 가짜 영상인가? 네, 네, 그 생각인데 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새벽 1시 30분쯤에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무너지는 모습 그대로 공개가 됐는데요. 사람들은 정말 액션 영화 한 장면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정말 생각조차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CNN 방송들도 이걸 직접 보여주면서 1시쯤에 볼티모어 항구로 출항한 대형 선박이 다리 쪽으로 다가갔고 이 5,000개에 가까운 컨테이너를 갑판에 가득 실은 이 선박이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틀려고 했지만 피하지 못하고 결국 1시 28분쯤 다리 중앙에 있는 교각을 들이받았고 교각은 다리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하부 구조인데요. 이게 무너지면서 결국 다리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 컨테이너가 시속 14.8km 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도 속도에도 교각이 쓰러지면서 구조물 시작해서 다리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철골 구조물이 완전히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끊어졌고요. 2.6km 교량 중에서 강물이 지나가는 56m 구간 전체가 물 아래로 바로 내렸는데 단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선박의 갑판 위로 다리에 파괴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선박의 조명이 다 깨졌고요. 검은 연기가 휩싸였습니다. 네. 한편 볼티모어 소방서 소장은 몇 초간에 집을 흔드는 소리에 놀라서 깼다면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네. 좀 궁금해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방향을 틀려고 했는데 안 네.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네. 충돌할 당시에 이 컨테이너 선이 동력을 상실해서 조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선원들이 무전으로 메이데이 이렇게 조난 신호를 보냈고 뭔가 좀 잘못되고 네. 있었네요. 네. 그래서 충돌에 대비해서 차량 교량의 통행을 통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선박이 닻을 내려서 비상조치 취했고요. 경찰도 이 선박 충돌 경고에 따라서 바로 교량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 경찰관 한 명이 다리 중간 지점에서 작업 중인 인부를 발견하고 대피할 것을 경고했는데 하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결국 다리가 무너져 내렸고 인부들도 같이 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인부들이 사고 당시 휴식 중이었고 트럭 위에서 앉아있던 인부들도 있었는데요. 8명 가운데 2명은 구조가 됐고 나머지 6명은 사망 후추정이 되고 있고 아직 지금까지 정확한 부상자 이런 건 파악이 안 되는데 뉴스에서는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다 옮겨졌다 이렇게 네.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나마 어떻게 보면 네, 새벽 시간이어서 그렇죠. 예. 통행량이 많지가 않았을 네,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로서는 뭐 성수대교 붕괴 뭐 맞아요. 이런 것들도 떠오르고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네. 있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계속 거짓말하고 저를 속였습니다.라고 정하셨는데 이게 네. 아마 야구 선수 오타니 통역사 맞습니다. 네. 이야기죠. 지금 양쪽 간의 말이 좀 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오타니 쇼헤이의 통역사, 이제 전 통역사입니다. 해고가 네. 됐기 때문에 미즈하라 이페이가 자신이 불법 도박을 했고 네.
거액의 돈을 오타니의 통장으로부터 빼내갔고 근데 그 전에 자기가 미리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고 이런 얘기죠. 오타니가 일부 금액을 줬다. 네. 이렇게 미국 ESPN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타니 측에서는 그 모든 말이 사실이 아니다. 그가 계속 거짓말을 했고 나를 속였다고 오늘 새벽에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 미즈하라 그러니까 통역사입니다. 전 통역사가 지난 21일 날 불법 도박을 하고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댄 혐의로 이제 구단에서 일단 해고가 됐고 네. 근데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오타니가 이 통역사인 미즈하라의 도박빚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미즈하라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파장이 커졌는데 오타니 측 변호사는 아니다. 오타니는 피해자고 그 통역사 미즈하라가 말한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도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은 오타니가 직접 나선 건데요. 미즈하라가 내 계좌에서 돈을 훔치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 나는 스포츠 도박을 하거나 도박업자에게 의도적으로 돈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통역사 미즈하라의 도박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 고척돔에서 있었던 네. 샌디에고와 경기 1차전 끝난 뒤에 그때 알게 됐다. 그럼 지난주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역사 미즈하라는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오타니는 자신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종목에도 자신은 돈을 걸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배팅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도박업자와 연락한 적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팅 결제를 도와달라고 요청받은 적도 절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즈하라 측은 오타니가 자신의 도박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네. 도박업자들에게 직접 송금했다라고 해명을 했다가 네. 이 말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타니의 얘기는 미즈하라의 모든 말은 네.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미즈하라가 언론 취재에 대해서 자신에게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고 또 영어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자신은 그 내용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했다라면서 미즈하라가 자신과 계속 소통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미리 알았는지의 여부가 맞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미리 알고 있었고 돈을 건넸냐 그러면 만약에 오타니도 이제 오타니도 처벌을 도박을 받을 수 한 있는 거게 거. 되거든요. 그렇죠. 도박 자금을 건넸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 네. 지금 양쪽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오타니가 직접 해명을 한 건데 두 사람은 10년도 넘게 만난 사이였습니다. 2013년에 네. 일본의 프로야구 니오넨 파이터즈에서 영어 통역으로 미즈하라가 일을 하면서 오타니와 인연 맺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7년 이상 오타니의 친구이자 통역으로서 지내면서 미국 생활 함께했고 사실 이제 오타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대요. 야구에만 집중해라. 네. 미국 가서 영어 뭐 따로 배우지 말고 통역사가 있으니까 통역사 도움을 받고 너는 야구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네. 그 스타디움 안에 있는 그 VIP 룸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오타니가. 그 정도로 야구에만 집중했던 사람이니까 정말 믿었던 동료이자 뭐 어쩌면 자신의 도움을 주는 그런 조력자 이런 네, 사람으로부터 네. 굉장히 큰 본인적인 배신 그런 그렇죠.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오타니 측은 이번 시즌이 시작하는 만큼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답하지 않았고 한 11분 정도 네. 기자회견하고 마쳤습니다. 네, 통역이 또 바뀌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시즌이 사실 개막됐는데 그러니까요. 또 선수들은 멘탈 관리도 굉장히 그럼요. 중요할 텐데 네, 네. 시즌 시작하자마자 이런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어쨌든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네, 성적 유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거 영화 제목 아닌가요? 제가 이 뉴스를 네. 보면서 진짜 없는 데가 없구나. 네, 어디든 뭐가요? 있구나. 네. 시대도 이제 필요가 없구나. 그 생각인데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미세 플라스틱이 예. 생수통 안에도 들어있고 네, 네, 네.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있고 공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양에도 있고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고대 유적 토양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시대를 네, 넘어서네요. 진짜. 충격적이죠.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서 맞아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영국의 요크 대학의 고고학 연구진이 최근에 깊이 7m 아래 네. 있는 1세기에서 2세기쯤 되는 퇴적된 토양층에서 이 정도면?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속 그렇게 그렇죠. 깊이까지 들어가 네, 있었겠죠. 네, 네. 그래서 연구진이 현대 토양 샘플과 이 보관된 토양 샘플에서 총 16종의 미세 플라스틱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5mm에서
1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눈으로 거의 안 보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이게 큰 플라스틱들이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야외에 버려지면서 네, 네. 바람, 물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계속 깎이면서 세월이 마모가 흐르면서 되면서 또.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우려했습니다만 이제는 고고학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고고학 유적은 보존이 중요하니까 그대로 거기에 상태를 놔두고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맞아요. 닦아가면서 꼭 네, 소중히 네. 꺼내가는데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의 이제 그 자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유적의 과학적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방식도 아예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요크 대학교의 고고학 그 스코필드 얘기는 그동안의 원시 고고학 퇴적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에 이미 오염이 돼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적보호단체인 요크 아키올로지 관계자는 미세 플라스틱은 토양의 화학적 성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잠재적으로 그렇죠. 유기물을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자기나 그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네. 유골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할 게 수 있죠. 이게.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우리가 환경을 정말 보호하고 환경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네. 또 하나의 이유가 네. 생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이럴 때는 중국도 괜찮아요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사실 원래 중국을 별로 안 좋아했었나 그쵸. 보죠. 이렇게 네. 얘기한 거 보니까. 홍콩 보안법 때문에 홍콩에서는 사실 그 중국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그렇죠. 또 홍콩에서 근무하던 기업들도 다 떠나고 또 홍콩 사람들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럴 땐 또 중국이 괜찮다고 합니다. 뭐냐면 홍콩의 은퇴자들이 노후 거주지로 네. 중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네, 홍콩과 가까운 중국의 광둥성이 네네. 홍콩 은퇴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아, 생활할 수가 있고 그렇겠죠. 좀 더 쾌적하고요. 또 하나는 홍콩까지 육로로도 1시간 2시간 정도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타이핑 보험 그룹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 한 실버타운이 지난 1월 달 처음으로 홍콩 거주자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의 실버타운에 문의 전화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실버타운 햄핑필드 이런 한 지역 같은 경우에 네. 2022년 대비 문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홍콩 출신 입주자가 현재 95명에서 연말까지 110명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도 이런 거 돈 되는 것도 바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콩 은퇴자 받기 위해서 수용 능력 30%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아, 네네. 그 실제로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한 남성 얘기로는 매일 7,000보 정도 걷고 네. 서해도 하고 노래방도 가는데 홍콩은 집이 작고 사람이 너무 북적이는데 여기 오면 너무나 모든 것이 쾌적하다. 그렇죠. 이럴 땐 중국도 괜찮다. 아. 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워낙 이제 좁잖아요. 맞아요. 땅도 좁고 그래서 더 지을 데도 고층 없고. 빌딩들이 아파트도 다 좀 이렇게 맞아요. 붙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년에는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 그렇죠. 저렴한 비용으로 살고 싶다 네, 이런 뭐 거네요. 일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홍콩에 살아야 되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러나 네. 이제 은퇴 후에 네, 맞아요. 그래서 공원이 내려다 보이고 욕실이 딸린 방일 경우에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94만 원 정도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홍콩에서 요 정도 크기면은요. 네. 요거 4분의 1이니까 거의 한 4배 75, 더 네 줘야 배 되는 거네요. 돈을 줘야 되는데. 94만 원에서 네, 그러니까 한 400만 원 되는 거네요. 그럼 그쵸. 월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너무 너무 괜찮죠. 뭐 가야죠. 너무 괜찮죠. 그리고 체육관도 있고 텃밭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원도 또 볼 수 있고. 네, 고속철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홍콩 시내까지 2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필요할 그러니까 때 또 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광둥성 지역 단체가 홍콩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광둥성 실버타운을 둘러보고 하룻밤 숙박하는 체험 여행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깃합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놀랍게도 60대 초반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해보고 어디가 좋을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특히 홍콩은 노인을 위한 주거지 요양시설이 크게 부족하기도 하고 또 비싸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그래서 중국이 좋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은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 이거는 모든 일이 많은 일들이 의지만 갖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이어트. 네, 맞아요. 모두가 알죠. 네, 뭐 네. 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네, 네. 몸이 안 움직이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의심할 되기가 않는 문제고 예.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 살 빼는 약이 굉장히 잘 팔립니다. 사실 그렇죠. 원래 살 빼는 약이 아니었고 예. 당뇨병 약으로 나왔는데 그게 먹어봤더니 살이 잘 빠지더라. 그래서 오. 요즘 뭐 제약회사 주가들이 막 쭉쭉 오르고 있는데요. 네.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비만 치료제, 다이어트 약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 42%가 비만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과체중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고도비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성인 인구의 13%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고 하고요. 네. 여성 비만율 15%, 남성은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만이 증가하면서 비만 치료제, 다이어트 약품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론조사 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가 설문조사 해봤더니 75%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약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65%는 체중 감량 또는 유지를 위해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네.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당뇨치료를 개발됐었던데 지금은 체중 감소 효과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 세마클루타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처방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미국에서 200만 명에 대해서 820만 건의 처방이 이루어졌고요. 2019년 대비 3배, 처방 건수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대형 제약회사인 노디스크의 미고비,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고비가 네. 다이어트 약품으로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네. 매출액이 211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의 한 해 전체 수익의 3분의 2가 바로 위고비라는 이 약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매출액도 2020년 대비 거의 90% 가까이 증가했는데 네. 시총을 따져봤더니 LVMH 아시죠? 네, 엘사. 엘사. 명품백으로 유명한 그 엘사. 회사를 제치고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를 그래요. 네. 아,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요즘 명품 회사들은 중국의 소비가 워낙 줄어가지고 네, 네, 매출이 네. 계속 줄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지만 이 살 빼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있습니다. 네. 사실 또 네. 살을 빼면 또 아무거나 입어도 예쁩니다. 그래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아무튼 네. 의지는 항상 네.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운동을 기본으로 네, 하고. 건강을 또 해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운동이 적당하게. 기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동 또 좋아하시잖아요, 조윤주 씨가. 네,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전해드립니다. Sun is shining in the sky. There ain't a cloud in sight. It stopped raining. Everybody's in the play. And don't you know it's a beautiful new day? Hey, running down the avenue. See how the sun shines brightly in the city. On the streets where once was pity, Mr. Blue Sky is living here today. Hey,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 Where did we go wrong?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 Where did we go wrong? Hey, you with the pretty face, welcome to the human race. A celebration, Mr. Blue Sky's up there waiting, and today is the day we've waited for. Oh,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 Where di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 증원과 교육 실습 시설 확충에 대한 대학별 수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SBS 라디오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며 증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북을 찾아 출생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 원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상위 기업 500곳 중 264곳의 영업이익은 총 104조 7,081억 원으로 전년보다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2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가구 제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오늘은 브라질 상파울루로 가보겠습니다. 유재만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봄이니까 브라질은 가을일 텐데 지금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체감온도 60도 넘는다는 소식입니다. 네, 브라질은 현재 절기상으로 가을에 해당하는데요. 네. 카니발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시작됩니다. 네. 하지만 상파울루의 이번 여름이 1943년 기상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웠다고 하는데요. 브라질 전역에서 폭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리우데자네이루주 과라치바시는 지난 17일 체감온도가 62.3도로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2014년 체감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당시 실제 온도는 42도에 달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대부분의 도시에서 체감 온도가 50도 이상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기록적인 가뭄에다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브라질 중남부 지역에 열돔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특정 지역의 대기를 반고 모양으로 감싸면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유재만 통신원 계신 이제 상파울루 같은 곳은 어떤가요? 네, 제가 상파울루에 산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네. 상파울루는 해발 800m에 위치한 도시로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겨울에도 히터 없이 살 수 있는 정말 기후가 좋은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은 예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네. 최근 며칠 동안은 여름에 가장 더웠던 날보다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카니발이 지나면 보통 낮에는 30도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네. 밤에는 20도 정도로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인데요. 최근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더웠고 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까지도 더웠습니다. 20일 상파울루 카톨릭 대학생들은 교내에서 비키니 시위를 벌였는데요.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학교에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키니 수영복을 입거나 윗옷을 탈의하고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뭐 상상도 못할 더위, 지금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폭염도 걱정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폭우 피해가 또 심각하다면서요? 네, 브라질 남동부 지역에는 극심한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13명이 사망했는데요. 네. 일주일 새 극한 기상이변으로 리오데자네이루주, 에스피리투 산토, 상파울루주에서 천둥,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와 도로 침수가 이어졌습니다. 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아찔했던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흙더미에 파묻혀 있던 4살 소녀가 16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출됐는데요. 브라질 구조당국은 소녀의 아버지가 자기 몸으로 아이를 감싸 보호한 덕분에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녀의 아버지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 또 사고도 있었고 폭염, 폭우 뭐 이렇게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이 전염병이죠. 댕기열도 예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브라질의 댕기열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193만 명 이상의 댕기열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네. 사망자 또한 630명을 넘어서 보건부가 댕기열 환자 건수를 기록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올해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연간 감염자 수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올 연말까지 현재 2배 넘는 환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은 남동부의 미나스제라이스주로 브라질 댕기열 환자 3명 중 1명이 이곳 주민인데요. 주도원 벨로오리즌지 북서부 지역 응급치료실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해 환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상파울루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댕기열 관련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제 지인 중에도 댕기열 감염자가 여럿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기약이 바닥나기도 했고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사이 여름에 내린 집중호우와 엘니뇨에 따른 고온 현상으로 댕기열 감염 매개체인 모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댕기열은 감염 시 고열이 등방되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지난달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댕기열 백신 접종을 시행했는데요. 공중보건 시스템을 활용해 미성년자에게 댕기열 백신을 공급한 사례는 브라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모기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건강하게 이 초가을 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지역 이야기할까요? 오늘은요. 먼저 최근에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여기가 보고서를 냈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어요. 네.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토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중국의 BYD 다 뭐 글로벌 거대 자동차 기업들이죠. 그렇죠. 네. 이 회사들을 휴먼 라이츠 워치가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왜요? 문제의 핵심 뭐냐면 알루미늄 공급망에서 중국의 그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 위험을 이 기업들이 줄이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뭐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뭐 중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알루미늄 공급망과 위구르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보고서가 한 100쪽 가까이 돼요. 99쪽 분량인데 제목이 자동차 회사가 중국의 강제 노동에 공모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뭐 합작 투자로 중국의 사업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중국의 회사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받기도 하는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이 거대 자동차 회사들의 사업장들보다 물품 조달에서 그 인권 기준이 약하다. 그다음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것들 공급받는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다른 나라랑 이렇게 기준이 다른 이유가 중국 정부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신장에 있는 알루미늄 생산업체에서 위구르족 노동자들이 이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네. 그런데 그걸 감시하고 막아야 할 기업들이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부품은 쓰지 않아야 네. 하는 건데 기업들이 그냥 쓰고 네. 있다. 이런 그래서 얘기네요. 휴먼 라이츠 워치 쪽에서는 네. 이 소비자들이 네. 자기가 타는 자동차에 혹시라도 이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이라든가 인권 침해와 관련된 재료나 부품 이런 게 들어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투명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신장 지역이 그러면 알루미늄 산업이 발달했나요? 이 알루미늄은 뭐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꼭 필요한 재료잖아요. 그렇죠. 네. 뭐 차량 프레임, 네. 바퀴 뭐 등등 다 쓰이는데 네. 이제 국제 알루미늄 협회에 따르면은 전기 자동차 수요가 특히나 늘어나면서 네. 세계 알루미늄 수요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증가하고 있대요. 네. 근데 중국은 이제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특히 전기 자동차 부문은 중국이 뭐 단연 세계에서 네. 물량면에서 앞서 나갑니다. 근데 AP통신 등 자료를 보니까 네. 중국의 알루미늄 공급량의 15% 이상 그리고 전 세계 공급량의 10% 가까이가 신장에서 생산이 되더라고요. 네, 이거 저도 참 몰랐는데 이게 신장의 알루미늄이 BYD 같은 중국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네. 뭐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이런 세계 자동차 회사들에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기업들이 강제 노동을 뭐 본의 아니게 혹은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이렇게 이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감시를 하라라고 인권단체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감시해야 된다 예.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실제로 알루미늄 생산 뭐 하는 과정에서 위구르족 강제 노동이 있다 이런 어떤 증거들이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위구르족 무슬림 소수민족이죠. 네. 이 신장 일대에서 이 위구르족 무슬림들을 이제 일자리에 강제로 투입하는 그런 노동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이게 사실상의 강제 노동처럼 되고 있다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었고. 근데 휴먼 라이츠 워치가 중국의 이제 국영 언론의 기사라든가 뭐 기업의 보고서라든가 정부 성명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더니 네. 신장의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도 노동력 착취에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만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여기서는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이 알루미늄 생산 업체에 석탄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탄광에서 노동력 착취했다. 이런 증거도 발견했다. 이렇게 이들은 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서 알루미늄을 공급을 받을 때 이게 메이드 인 신장인지 네, 그렇죠.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뭐 찍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신장에서 생산된 알루미늄의 대부분이 이 지역 밖으로 또 반출이 돼서 네. 다른 금속하고 혼합이 돼서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뭐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그 여러 곳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을 만드는데 이제 사용이 된대요. 그렇게 녹이고 뭐 이러면은 뭐 절대 알 수가 없겠네요. 녹여서 이제 다른 재료와 혼합한 다음에는 이게 어디서 생산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들이 인권 기준을 높이고 이제 네. 중국 쪽에 그렇게 제시를 자꾸 요구를 하면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죠.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스위스의 그 자재 공급 회사인 글렌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휴먼 라이츠 워치가 요구를 하니까 네. 자기네들이 이제 신장의 재련소에서 알루미늄 구매해다가 다른 기업들에 공급하는 회사인데 네. 우리도 강제노동 위험이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장에 있는 공급 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설 실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다고 합니다. 네.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예. 거죠.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한테 이렇게 인권 지침을 요구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어떻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네. 제소를 한다든가 뭐 사실 이러기가 쉽지는 강제하는 거는 좀 않지만 어렵죠. 예, 강제하기는 쉽지 않아도 이 거대 기업들은 이제 세계 인권 기준을 지키는 거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엔에 그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국제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래서 다국적 거대 기업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공급망에서 이제 뭐 강제 노동이나 인권 침해를 알아내고 또 예방하고 완화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 원칙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과 현실은 다른 상황. 그래서 더군다나 신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감사하러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위협을 하고 탄압하고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걱정하는 거는 기업이 실사를 했다라고 해도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형편이고 감사관들조차도 탄압받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예. 신장 쪽에서 의심스러운 공급업체하고는 이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성이 예.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그 상하이 자동차랑 같이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독일 폭스바겐이 그 합작 회사의 지분 50%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폭스바겐은 이런 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 공급망과 관련돼서 독일에는 인권 기준을 따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폭스바겐 쪽의 입장은 우리 독일의 법은 기업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즉 거의 직접 운영하는 자회사에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합작회사는 우리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자기네가 직접 통제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 쪽의 문제까지 우리가 이 법을 해결할 적용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한테 법적 책임 없다. 이건 뭐 늘 기업들이 내놓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휴먼라이츠 워치 쪽에서는 이 독일 정부의 지침을 면죄부로 제시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정부의 지침이 네. 자회사가 모회사하고 뭐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럴 경우를 독일의 법들이 다양한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인권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합작회사 만든 그 자동차도 네. 결국 중국 시장에서는 폭스바겐 이름으로 팔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남을 나라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휴먼라이츠 워치의 얘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있는 건데 그럼 다른 회사들은요? 제네럴 모터스라든지 도요타. 미국의 그 제네럴 모터스는 우리도 이제 실사를 하고 있고 네. 업계 중국 쪽 파트너들이라든가 이렇게 예당사자들하고 협력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하이에 그 거대 공장 기가 팩토리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 팔 자동차들하고 그다음에 수출용 자동차 전부 다 생산을 하는데 네. 자기네들은 뭐 알루미늄 공급망을 여러 차례 조사를 했는데 강제 노동의 증거를 우리는 못 찾았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휴먼라이츠 워치 쪽의 주장이 뭐냐면 이 업계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 노동자들,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의 보복 위협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익명의 그 종사자들 얘기들을 보고서에 적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이 강제 노동이나 인권 문제 이런 거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준 기업 관계자들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뭐 범죄 혐의 붙여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네.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이게 또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렇죠. 쉽지는 않네요. 예. 네. 근데 반면에 일본에서 그 의회 차원에서 신장 알루미늄 문제를 또 거론한 적이 있었네요. 네. 예, 이게 또 중국이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신장 우이구르 인권 문제를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계속 제기하는 게 네. 이걸 어떤 무역 갈등이라든가 그 중국 견제용 압박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이번에 일본이 조금 나서려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중국 압박용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일본의 일부 이제 정치권 인사들이 네. 이 휴먼라이츠 워치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런 강제노동과 혹시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라 이렇게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인권 외교를 제고하는 그 초당파 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의 의원 그룹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네. 이제 지금 현직은 아니고 전직 의원인 그 칸노 시오리라는 여성하고 여성 정치인하고 그다음에 그 여당 의원인 그 남성 의원인데 나카타니 켄 네. 이 사람들이 2021년에 공동 설립한 단체인데 이제
이제 일본 정부가 외교 정책에서도 인권을 우선시해야 된다. 여기는 인권 그룹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드물게 이렇게 기업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권 제재법, 인권 실사법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네.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런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일본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문제 쉽지는 않겠는데요. 예, 어떻게 더군다나 보십니까? 이게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 전직 의원이 원래도 이 중국의 홍콩 문제 이런 거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왔던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그냥 이건 인권운동가가 아니라 반중국 선동가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네. 그런데 이제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사실 중국이 그렇게 인권 문제로 뭐 우리만 가지고 난리냐 이런 네.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 탓은도 분명히 들어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이 입 다물어라 그렇게 누구를 지목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글로벌 인권 기준을 중국이 받아들이고 시간이 네. 걸리겠지만 따르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금방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요. 인권은 네.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도 어느 이런 지역에서 거는 이렇게. 이거는 뭐 중국과 우리도 관계를 잘 풀어가고 네. 이게 싸우면 안 되지만 이런 네, 문제는 네. 우리도 우리 차원의 인권 기준도 높이고 그렇죠. 중국도 당연히 인권 기준 높이라고 그렇죠. 요구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그 인권 외교를 제고하는 초당파 의원 모임 네. 이제 주도했던 카노시오리라는 이 전직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중국과의 네, 싸움으로 이 유명한 사람 인물이에요. 얼마 전에 네. 그 홍콩의 주요 신문사 중에 하나였던 그 애플데일리 그 한자로는 빈과일보인데 네. 여기가 그 홍콩 보안법 통과된 다음에 막 폐쇄되고 폐쇄됐죠. 예, 네, 그 네. 설립자가 재판받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거든요. 이 예, 내용을. 그 재판에서 이제 홍콩 쪽에서 네. 이거는 그 설립자 지밀라이의 공모자다라고 지목했던 사람이 카노시오리라는 그렇군요. 여성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수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중국이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를 계속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군요. 네. 일단은 신장 위구르족 이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이쪽이 워낙 또 인권 탄압으로도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이라 그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네. 이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 문제를 사실 휴먼 라이츠 워치가 계속해서 이제 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사실 첨단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나가요.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 한국에서는 뭐 중국 기술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우리의 오산이고 근데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다 그거를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감시하는 데 중국이 활용하고 있다. 몇 년 전에 또 그런 보고서를 내서 이게 어떤 시민사회의 견제가 없는 그다음에 투명하지 않은 그런 권위주의 국가에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그것을 인권을 억압하는 데 했을 때 네, 네. 어떤 악영향을 미치나 이거 지금 우리가 투명하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휴먼 라이츠 워치도 사실은 그렇죠. 예, 휴먼 라이츠 워치도 이렇게 조금씩 근거를 가지고 알아내서 고발은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가 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인권 측면에서 지켜봐야 될 일이죠. 그렇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인권이니까요. 예.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로 꾸며드렸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Can't Fight This Feeling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can't fight this feeling.